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5주차 1강 비대면 수업 녹화 강의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거인족들과의 전쟁 등을 거쳐서 올림포스 12신들이 확립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올림포스 12신의 각각의 면모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강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이란 말은 애매하군요. 요 앞 시간에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금 다 이어서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이게 헤라가 이제 그 로마로 오면 유노 또는 유노가 되죠. 어, 그 제우스의 부인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습니다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를 로마인들이 정리한 거죠. 물론 그냥 단순 정리는 아니고 오비디우스란 탁월한 시인이 시로 재창작한 작품입니다만, 이 오비디우스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 신화가 살아있는 토대 위에서 신화를 소화했던 그리스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로서의 신화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오비디우스의 관점에 의해서 한번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비디우스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신화 해설서들이, 대중 신화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오비디우스의 어떤 그 캐릭터 설정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따라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라는 질투하는 부인이라는 어떤 캐릭터로 고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만, 아르고스라는 지역에서 헤라 숭배는 대단히 유명했던 것이었고요. 유서 깊은 것이었고, 그런 것으로 보면 거기서 보는 이제 헤라는 아주 위험 있고 영험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으로서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질투하고 제우스의 애인들을 못 살게 군다. 이 앞 시간에 이제 다뤘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헤라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종교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 거기에 이제 솔론이라는 아테네 정치가가 지중해 전역을 떠돌다가 크로이소스 왕,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을 만나서 크로이소스 왕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클레오비스와 비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독특한 어떤 인생관인데, 잘 죽어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인생 모르니까 말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 마지막 엔딩,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어찌 보면 좀 약간 염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 클레오비스와 비톤이라는 이 두 형제인데 헤라 여사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헤라 여사제가 헤라 축제 때, 아르고스에서 헤라 축제를 벌일 때 황소인가요? 말이 끌고 가는 그런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이제 그 퍼레이드의 어떤 전통적인 형태인데, 그 황소가 뭐 병이 났었나 뭐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할 수 없게 되자 클레오비우스와 비톤이 두 아들이 그 어머니 행사 마차를 자신들 둘이 직접 끈 거죠. 그래서 그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헤라 신전에 가서 헤라 여신에게 빈 거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걸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훌륭한 이 아들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만 빈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덜컥 두 아들이 죽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한 죽음이다. 이런 거죠. 뭐 그렇던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데서 나오듯이 그 헤라 아르고스에서 헤라 숭배는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헤라가 이제 제우스의 부인이 된 것은 아마도 이제 아르고스에서 섬겨지던 토착신을 그 도래한 이주민들이 자기네들 신을 가져오면서
토착신과 결합시키는 방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어야 될 내용. 우리가 제임스 킹 선장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거죠. 돌의 신과 토착신의 결합 형태가 제우스와 헤라의 부부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헤라 여신이 뭐 질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담당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 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이고 어머니고 뭐 이런 등등이니까 결혼을 보호하고 젊은이를 양육하고 질투하는 것도 결혼 보호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헤라클레스, 헤라의 영광이란 말이 사실 독특하게 뭐 좀 꼬아서 생각하면 헤라클레스를 헤라가 괴롭힘으로 해서 헤라클레스가 그 괴롭힘을 이겨내고 영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헤라 덕분에 영광을 얻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뜻을 길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괴롭히지만 또 어떤 에피소드에서 보면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는 꼬여서 헤라클레스를 이제 신으로 만들고 싶은 제우스가 헤라가 잠들었을 때 헤라클레스를 데려다가 몰래 헤라의 젖을 빨게 한 거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천하장사니까 너무 세게 빠는 바람에 헤라가 깨어났고 뭐 그래서 이제 뿌리쳤는데 그 헤라 젖에서 나왔던 젖들이 하늘에 이렇게 쫙 뿌려졌는데 그게 이제 은하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밀키웨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은하수를. 밀키웨이가 뭐 젖줄이에요, 젖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헤라클레스 신화에서 이제 그 이름이 나왔겠죠. 그리고 네메아의 사자와 레르네의 휘드라, 이건 다 헤라의 양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둘 다 이제 헤라클레스가 무찌른 괴물들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의 여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 고대 시적부터 섬겨지던 야생 동물들의 여주인들 뭐 이런 개념이 헤라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튀폰을 낳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데지모 큰 어머니 신 뭐 이런 성격도 갖고 있는 거고 헤라는 뭐 유부녀이기도 하고 또 가부장적 사회였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어떤 생각이 반영돼서 정숙한 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연애라면 연애 사건인 아니라면 아닌 사건이 하나 있죠. 익시온이라는 신들과 신한자가 헤라를 보고서 반해서 헤라를 겁탈하려고 들었던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그 눈치를 챈 제우스가 네펠레 그 구름이죠. 네펠레를 헤라로 변신시켜서 이게 이제 고대인들이랑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구름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변신을 잘한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헤라로 변신시켜서 동침하게 합니다. 엑시온과.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도 신의 그림자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데 켄타우로스가 태어납니다. 켄타우로스는 반인반마죠. 반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이죠. 예, 말의 특성은 하체이지 않겠어요? 얼굴보다는. 그래서 이 켄타우로스는 좀 약간 뭐랄까 속된 생각 그리고 남자들 위주의 어떤 사고 방식이 드러나는 건데 켄타우로스는 켄테로 찌르다라는 말이니까 구름을 찔러서 태어난 존재라 이거죠. 남성 위주의 사고 방식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켄테로와 아우라 공기 구름 두 개를 합쳐서 켄타우로스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켄타우로스 쪽 반인 반마 이들은 이제 야만인이기도 하고 또 현자이기도 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시오는 어쨌든 뭐 여신을 탐했으니 그 욕심 자체로 벌을 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서 태양을 돌리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도상적으로 보면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머리에 관을 쓰고 손에는 홀, 그러니까 지팡이죠. 홀을 들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는 공작. 왜냐하면 이제 공작은 그리스에 시랍이란 말도 제가 쓰고 그리스란 말도 씁니다. 헬라스란 말은 별로 안 씁니다만 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제 그리스인들이 자기들 나라를 부를 때 헬라스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좀 발음이 좀 바뀌어갖고 엘라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외국 사람도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르지만 그런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자기 나라를 부를 때 엘라다, 헬라스라고 하는데 헬라스가 아마 중국어로 바뀌면서 음차가 돼서 히랍이 됐고요. 그리스는 그라이코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연유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려가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마인들이 접했던 그리스인 도시 국가 이름 그라이코스라는 도시 국가 이름에서 따서 그리스라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 등장한 거죠.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공작이란 건 원래 히랍이 없었던 거라서 나중에 끼어듭니다만 이 공작 얘기는 저기 아르고스 얘기 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고스의 눈을 대신했던 그 아르고스 눈을 빼서 공작 깃털에 심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헤라의 어떤 그 지물, 헤라를 보여주는 상징물 이런 것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헤라의 별칭 중에 부피스, 황소눈의 헤라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대에 섬기던 이런 짐승 모양의 신들 있잖아요. 소모습의 여신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헤라 숭배는 이런 얘기고요. 클레오비우스와 비톤도 보면 황소 대신 수레를 끌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황소 숭배와 연결된 여신이 꼭 여신일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는 황소 숭배 관련된 신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건데 황소 눈을 했으면 되게 이뻤겠죠. 눈이 엄청 크니까. 자, 여기 보시면 헤라예요. 관을 쓰고 호를 들었죠. 이거 좀 만화 같은 뭐 그런 겁니다. 독일 사진이에요. 퀼릭스, 그러니까 술잔이 술잔. 되게 이쁘죠. 이런 술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릭 라인 이렇게 된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좀 앳돼 보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헤라 여신의 모습보다는 좀 앳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47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비교적 아주 원형이 잘 보존 돼 있어요. 이게 2500년 전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우린 고려 청자만 해도 엄청 귀한데. 자, 이것도 헤라와 제우스입니다. 뭔가 불꽃 튀는, 그죠? 뜨거운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헤라 여신이고 제우스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연이냐면 나중에는 또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헤라는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우스는 이 싸움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들이 이 트로이군과 그리스군 사이에 껴들어서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게 제우스가 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헤라가 그리스군이 불리하니까 안달이 나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에게서 남자를 홀리는 띠를 빌려서 그 띠를 차고 이다산에 있는 제우스, 이다산이 제우스의 그 양육지잖아요. 그 이다산 정상에 있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제우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동침하죠. 그러니까 이제 섹스를 하고 나니까 잠이 드는 거죠, 남자는. 그 사이에 그 그리스군을 편을 돕던 신들이 전쟁에 개입해서 그리스군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법 야해요. 그래서 가슴도 드러내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헤라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제임스 베리라는 화가가 1713년에 그린 겁니다. 이다산에 있는 주피터와 유노라고 한 거죠. 그리고 요 그림, 아까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젖이 튀겨나가서 하늘에 별들이 됐다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보기에는 무슨 저기 개 같아 보입니다만 이게 번개. 개는 개인가요? 이게 독수리가 제우스 거를 날아다니고 있고 제우스가 지금 하늘의 공중에 떠서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공작이 이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헤라 표시인 거고 여기 파란 옷감과 붉은색 옷감, 여기 황금색 옷감이 굉장히 대비를 잘 이루어서 화려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사람이죠. 틴토레토, 이탈리아 화가 틴토레토. 은하수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1575년 작품이고요. 이건 이제 클레오비스와 비톤의 일화를 그린 겁니다. 그 어머니가 마차를 타고 있고 두 아들이 지금 그 마차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 신전, 여기 헤라 여신이겠죠? 헤라 신전 앞에 당도한 장면입니다. 니콜라스 피에르라는 화가이고요. 1649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클레오비스와 비톤을 그린 겁니다. 이건 조각이죠, 조각. 근데 이 조각은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에요. 그리스 조각은 이제 이집트 조각을 본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훨씬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집트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본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림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보면 사람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얼굴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코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를 옆으로 틀어놓는 방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질주의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되게 정적이죠, 이집트 조각이. 근데 그리스도 처음엔 그랬어요. 상곡이라고 해서 7세기, 8세기 이런 때는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6세기 작품인가 그런데 아르고스의 폴리메데스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580년 6세기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발도 저기 이집트 석상은 달리 옆을 보여주거든요. 그래 발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향하고 있는 데다가 한쪽 발이 살짝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균형 상태가 살짝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집트 조각에서 벗어난 그리스 고유의 조각이 출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떤 미술사가는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어난다. 아닌데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잠에서 깨어난 거다. 뭐 이렇게 슬리핑 뷰티가 깨어난 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귀스타프 모로 우리가 자주 보는 화가죠. 그래서 헤라 눈부신 하얀 피부의 헤라 마치 공작 같은 우아함이 있죠. 여기 바로 공작도 옆에 있습니다만 관을 쓰고 있고 호를 들고 있는 그다음에 저기 독수리 모습이 보이시죠? 제우스를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이건 이제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뭐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공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881년 작품. 자, 헤라는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는 건 데메테르. 데메테르는 로마로 가면 케레스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곡식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동일시 시킨 거죠. 곡식의 여신 케레스. 페르세폰의 어머니로 또 유명을 하죠. 제우스사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페르세폰가 땅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네는 개와 통합니다. 그리스어의 개는 가이아 가 이거랑 통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고요. 메테르가 어머니예요.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딸로 돼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성숙한 여인과 아직 미성숙한 여인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의 짝이긴 하지만 또 신화적으로는 데메트랑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여성의 두 시기를 보여준다는 설도 있고요. 또는 이게 이제 데메테르가 곡식의 여성이고 페르세포네도 사실은 신화적으로는 이 곡식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뭐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데메테르는 이삭이 생긴 곡식과 다 익은 곡식, 데메테르일 거고, 이삭이 패인 거는 페르세폰일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보통 여신이 하나거나 또는 복수로 나오게 되면 세 명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 여신인 경우에 작은 남성신이 따르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트립톨레모스라는 말하자면 문화영웅. 그러니까 문화영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화적으로 인간들의 삶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문화적 업적을 남긴 이런 신화적 존재를 문화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 인간이 처음 문명을 가져다 준 영웅들, 프로메테우스라든가 트립톨레모스는 이제 농사를 인간에게 가르쳐 준 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신농씨라고 있습니다. 농사 농자가 들어갔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엘레우시스 비의와 관계됩니다. 이거 비의라는 말은 미스테리아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 의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영어의 미스터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숨겨져 숨어서 하는 거거든요. 종교 의식을 남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된 사건은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꺼졌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찾거나 사람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으면 이게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뭐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 페르세포네가 땅으로 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지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신화적으로 좀 착종인데, 데메테르가 곡식의 여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을 돌보는 거죠. 근데 그걸 돌보지 않고 딸을 찾아서 막 천지사방을 거의 반실성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의 왕이었던 켈레우스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실성한 채로 돌아다녔으니까 그 행색이 초라했을 것이며 남루하고 뭐 굶주렸을 것이고, 신이 굶주린다는 게 웃기긴 합니다만, 그 환대를 받고서 그 환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뭐 신이니까 감사하다기보다는 기특해하는 마음이겠죠. 원래 신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도 그런 얘기하자, 나그네가 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의 아들 데모폰과 트립톨레모스를 보살펴 준 거예요. 원래 이제 트립톨레모스는 허약했는데 데메테르가 젖을 먹인 거죠. 자기 젖, 신의 젖을.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갑자기 성년이 돼 버렸고, 데모폰은 그보다 더 나가서 이제 불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밤마다 그 가사자의 영혼을 태우고 거기다 불사자의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사자의 영혼을 조금씩 화덕에서 태우다가 그 어머님과에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를 태운 거가 돼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트립톨레모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인들이 농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엘레우시스 비라는 거는 엘레우시스에서 생겨나는 종교인데, 데메테르 숭배와 관련돼 있고, 비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정기적으로 입문 의례를 합니다. 거기 이제 이 종교에 들어가는 입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고 그 의례의 내용도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최종 단계 의례 절차의 마지막 날 최종 단계에 이르면 어떤 폐쇄된 방에 들어가서 인도자가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면 입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보여줬느냐는 아직도 몰라요. 재밌죠? 근데 뭐 일설에는 이제 곡식알 이런 거였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자연의 순환 이런 이치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 엘레우시스 3인조인 거죠. 그래서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 그리고 트립톨레모스, 키 작은 청년으로 나와 있는 벽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원전 440년에 430년 사이 대리석에다가 새긴 거예요. 부조로.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아이를 이렇게 화덕에서 가사자 영혼을 태우고 있는 데메테르의 모습. 자, 6주차 2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조금 내가 진도를 좀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더 담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를 더 땡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넘어갑니다. 포세이돈. 자, 포세이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다의 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로 가면 넵투누스가 됩니다. 넵튠이 돼갖고 해왕성 이름이 넵튠이죠. 넵튠. 영화의 넵튠이 여기서 온 거죠. 포세이돈은 어원상 포세이는 포시스와 통하는 말이고 그건 남편이란 말이고요. 다이오는 앞에 다가 붙어 있어서 얘와 연결돼 있어서 땅의 남편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데메테르이 그래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신화적으로도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바다에 살아요. 그러니까 올림포스에 안 삽니다. 그게 이제 재밌죠. 그래서 또 안 사는 신화가 하데스. 하데스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거기 살아요. 그래서 12신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바다의 신이고 지진의 신이고 말의 신입니다. 지진은 땅의 신의 흔적 또는 권력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쥐고 흔드니까 말도 땅의 짐승이죠. 당연히. 그래서 땅의 신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도 외래 신, 돌의 신이란 말이에요. 돌의 신이라는 의미에서 원래 이제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다가 없는 곳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어로는 탈라타라는 말이 바다라는 뜻인데 탈라타는 원래 그 사람들의 말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에 나와서 바다를 봤는데 그 토착인들의 말이었던 거죠. 탈라타는. 그래서 그걸 갖다 쓴 거지. 그래서 원래 바다의 신일 수가 없어 이제 포세이돈은. 근데 내려와서 도래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바다의 신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말의 신이었다가 이제 바다의 신으로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세이돈과 아테네 간에 이제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아테네 시를 두고 누가 아테네 시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를 다신교 국가라고 합니다만 도시마다 주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뭐 다른 신은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도시 어떤 주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화들이 생겨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서로 도시들을 나눠 가졌는데 아테네 도시는 너무나 탐이 나서 포세이돈과 아테네 경합이 붙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판정을 맡긴 거죠. 우리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선물을 해서 환심을 사려고 했고 포세이돈은 샘을 줬는데 이게 포세이돈이 가끔씩 일화를 보면 약간 허당기가 있어요. 짠물의 샘, 바다의 신이니까 짠물의 샘을 아크로폴리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중심에 있는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언덕 같은 산인데 거기다가 짠물의 샘을 솟게 한 거예요. 뭐 먹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물, 소금물이니까. 반면에 아테네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한 거죠. 올리브는 그리스에서 특히 아테네에서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양질의 기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땅이 척박해서 식량을 자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길러서 그걸 짜서 그거를 수출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플라스틱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구워서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밀봉을 해서 판 건데 도자기가 예쁘니까 도자기도 잘 팔린 거예요. 뭐 그래서 중요한 술주품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신의 경합의 흔적이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를 기리는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따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주 독특하게 생긴 신전이에요. 그래서 에렉테우스는 아테네 왕인데 아테네 여신이 누구죠? 헤파이스토스와의 something? 해프닝? 춤은 아니고 해프닝 사이에서 태어난 왕 존재인데 아테네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세이돈과 에렉테우스를 또 동시하는 또 다른 갈래가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사연은. 그래서 이제 그를 섬기는 에렉테이온의 포세이돈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포세이돈과 트로이 사이의 일화도 있습니다. 포세이돈 신이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줬다. 그러니까 신이 쌓아준 성벽이니까, 그러니까 고대 유명한 도시의 성벽, 유명한 도시의 포인트가 아니라 성벽, 도시의 성벽 중에 유명한 성벽. 얘는 늘 신들이 그걸 쌓아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또는 신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이 포세이돈이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줬기 때문에 그 그리스인들이 쉽게 함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해요. 이 트로이 왕이 좀 짠돌이야. 그래서 바다 괴물을 보내서 트로이아를 황폐하게 시켰더니 그 왕녀 헤시오네라는 왕녀를 제물로 내놨거든요. 그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나가다 구해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수를 안 준 겁니다. 짠돌이들이.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병사들을 몰고 와서 트로이를 함락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레네 사건 때문에 트로이가 함락되기 전에 벌써 1차 그리스인이 트로이를 함락한 적이 있다라는 신화적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제임스 킹 선장 때도 얘기를 했을 건데 아직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신화적으로 먼저 그 일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그 일이 있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신화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거고요. 말의 아버지 포세이돈. 아까 이제 말의 신이라고 했습니다만 포세이돈이 직접 자식들로 말들을 낳기도 합니다. 일단 고르곤의 세 자매 중에 메두사의 목을 베자 거기서 페가소스 날개 달린 천마가 나왔죠. 그리고 테바의 전쟁에 나왔던 아레이온이라는 명마가 있습니다. 주인의 목숨을 살린 아레이온이라는 명마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던 중에 그 데메테르가 포세이돈의 추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겁탈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암말로 변했더니 종마로 변해서 포세이돈이 결합했고 그 사이에서 그래서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의 징표는 삼지창, 세 개로 갈라진 창과 그다음에 말을 탄 모습 이런 정도가 이제 포세이돈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뭔가 창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포세이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우스가 번개 던지는 거랑 늘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포세이돈이냐 제우스냐 이렇게 써 있지 않으면 논란거리가 되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거는 밀로스라는 곳에서 출토인지 뭐 나온 곳인데 기원전 2세기형 작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 사이의 그 경합. 말이 멋지게 목을 틀고 있죠. 참 아름다운 생명체예요. 진짜. 이 근육. 삼집창을 들고 있고 여기 이제 뭐 강의 신이겠죠. 누워 있는 스타일. 물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이제 물병은 들고 있지 않은데 여기 반면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고 헬멧을 쓴 그리고 뭐 이건 창인가요? 어떤 아테네 여신이 이쪽에 있고 두 개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엘 알레라는 화가고 1748년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병 그림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시스 메고이에세센이라고 쓴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 아테나이아라고 써 있고요. 여기 포세이돈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아테네를 두고 경합하는 그 모습을 이제 도자기 여기 위에 목이 보이시죠? 네. 도자기 그림에 넣은 거고요. 아마시스라는 화가예요. 여기 화가 이름이네. 그다음에 이거는 암포라는 뭐냐면 양쪽에 손잡이가 달렸다는 뜻이에요. 보통 물 항아리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연도는 이거
기원전 540년 작품이고, 자, 이게 이제 에렉테이온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붕을 머리로 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건물인데, 근데 사각형 각각의 면이 다 달라요. 여기 약간 돌출돼 있고 테라스처럼 독특한 건축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좌측, 예, 전면 좌측에 있어요. 에렉테이온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이고 자기 딸을 국난시에 바쳤다고 해서 파르테논의 프리즈 행렬 저번에 보셨죠? 그 프리즈 행렬이 그걸 보여준 거라고도 하는 뭐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하고요. 이 에렉테우스는 포세이돈하고 동일시되기도 해서 그래서 아까처럼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화병에 있는 건데, 바닷괴물이랑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이게 무슨 낫 같은 걸 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나이프 on the right hand. 기원전 530년에서 520년 사이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화가 그린 건데, 왕녀가 있고 왕녀의 묶임을 풀어주고 있는 헤라클레스이고, 아마 배로 다가간 것 같고, 여기 괴물 보이시죠? 괴물 발로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빨. 헤시오네를 구해주고 있는 헤라클레스. 1708년에서 1737년 사이 작품이고요. 프랑스와 르무안, 프랑스와 르무안이라는 화가입니다. 프랑스와니가 프랑스 사람이겠죠? 1688년에서 1737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아까 연도는 1708년에서 1737년 사이의 작품이고, 그림 멋있죠? 월터 크레인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화가이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 책에 사파를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주홍글씨의 작가인 호든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사파를 그린 화가이기도 한데, 월터 크레인이 지금 포세이돈, 그리고 파도를 이제 말에다가 비유한 거죠. 굉장히 멋진 발상이에요. 말에 무슨 마차 군단처럼 말들이 노도처럼 치닫는 뭐 이런 거죠. 포세이돈이 그 위를 타고 있고, 이런 그림, 멋진 그림입니다. 1892년 작품이에요. 하데스까지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준비는 페르세포네까지는 했는데 너무 길면 또 지루할 테니까. 하데스는 로마에 가면 플루토가 됩니다.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이 제일 유명한데, 사실은 하데스는 그렇게 뭐 캐릭터가 강한 신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어둠의 신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페르세포네 사건만 좀 유명해서 여기엔 좀 약간의 어떤 개인성 이런 게 좀 드러난 거죠. 꽃 따라 나온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그 석류를 먹여서 이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사건인데, 무슨 곡절이냐 하면, 뭐 어쨌든 모처럼 마차를 타고 지상으로 나왔는데, 페르세포네가 자기 친구들, 시녀들과 함께 꽃을 따러 온 거죠. 늘 꽃을 타거나 무슨 뽕을 따거나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데, 그 페르세포네를 냈다 납치를 했는데, 데메테르가 이제 막 그 산지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누가 알려줬나 그랬을 거야 뭐. 그래서 원래 제우스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데메테르가 와서 따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우스가 중재를 해서 돌려줘라 그랬더니, 제우스가 하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철칙이 있었던 거죠. 하데스에서 음식을 먹은 자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 과제처럼 페르세포네가 스스로 먹었다, 먹게 했다, 또는 뭐 유도를 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석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다. 절충을 해서, 그러면 인생 3분의 1로 나눠서 셋이 당사자니까, 그래서 3분의 1은 엄마랑 3분의 1은 하데스에
그리고 3분의 1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하니까 페르세포네가 엄마 쪽으로. 그래서 1년의 3분의 2는 엄마, 대지의 여신과 같이 있고 3분의 1은 지하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통 계절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 가을에는 풀들이 자라고 지상에서 겨울에는 없어지잖아요.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세포네는 곡식의 여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데메테의 딸답게. 어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꽃을 따라온 페르세포네를 따간 거죠.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디플로레이션 이런 말을 꽃을 꺾음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플로를 그러니까 꽃이란 말이고 니가 이제 탈취 뭐 이런 뜻이니까 처녀성을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류. 성류는 이제 안에 쪼개 보면 씨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산성을 의미하는데 다산성이라는 게 애를 많이 낳게 한다라는 맥락에서 보면 강제 결혼. 이게 고대에는 이제 약탈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네가 남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데스.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신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승 그러면 완전 지상과 다른 단절된 세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고대인들은 그런 식의 사유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개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추상적인 사고를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승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저승에 입구가 있어요. 무슨 동굴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데스는 지상과 이제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지상과 연속적으로 이어진 세계인 거죠. 그게 이제 그 특징이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 저승의 특징이고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하데스에게는 재물에 의해서 원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좋은 일들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건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의 대상이 안 돼.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무슨 뭐라 그러나 그거 어떤 일 좋지 않은 일을 입 밖에 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건 입에 담지도 말아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하데스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불길하고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플루톤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플루톤에서 플루토가 왔을 거예요. 플루톤은 원래 부유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대상을 미유화시키는 방식인데 어떤 데서 실마리를 잡았냐면 지하 자원들 그리고 보물을 땅에 묻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물을 품고 있다는 뜻에서 그런 걸로 이름을 바꿔 불러서 플루톤으로 제사를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보물이 묻혔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 하데스를 그림을 그릴 때 풍요의 뿔구를 같이 이렇게 특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데스는 사람 신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신이 거처하는 곳 지하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데스를 지키는 존재가 케르베로스와 아이아코스입니다. 케르베로스는 머리 셋 달린 개죠. 그래서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잡아서 지상으로 데려온 적이 있고 아이아코스는 이제 아테네 전설적인 왕일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구나. 네,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저승문을 지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저승에 들어온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에서 돌아온 영웅들이 있었으니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신이라서 이제 가로.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갔었던 거고요. 테세우스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고 자기 친구 부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납치하려고 들어갔다가 벌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헤라클레스가 풀어줬고 오르페우스는 자기 부인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에우리디케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하 세계에 가서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를 들려줘서 그 지하 세계의 왕과 왕비를 감동시켜서 돌려보내줬으나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뭐 그런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고요. 오르페우스. 디오니소스는 자기 어머니 세멜레의 영혼을 구하러 지하에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존재가 이제 저승에 흐르는 강을 건너주는 역할을 하는 카론, 저승의 뱃사공. 이 카론 이건 여러 나라 있어. 우리도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도 있고 뭐 그죠? 뭐 저승이 뭐니까 노잣돈을 뭐 죽은 사람에게 주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합리적으로 좀 따져본 얘기인데 하데스가 집일 것이냐 아니면 지하 세계 전체일 것이냐. 궁이라면 케르베로스가 문을 지키는 게 맞고 지하 영역을 가리키는 말하면 뭐 집 앞에 집안에 강이 흐를 리는 없잖아요. 궁 안에. 그러니까 지하 영역이라면 카론이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데 베르길리우스는 강을 건너서 케르베로스를 만난다. 즉 강을 건너가면 그 궁이 나타나서 그 궁에서 문 앞을 케르베로스가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역시 이제 시인의 개인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하데스와 누구죠? 페르세포네. 근데 약간 좀 이국적인 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베일을 쓴 것도 그렇고 머리에 이렇게 뭐 다리려나? 여기도 관 같은 거 이렇게 썼고요. 케르베로스. 근데 왜 이럴까? 이런 건데 약간 이국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원 후 2세기 중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 신성과 결합된 형태로 섬겨졌던 신이에요. 그래서 페르세포는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의 모습과 겸비되어 있는 거고 이 플루토 하데스는 세라피스라는 신의 모습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는 게 무슨 악기라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집트 악기. 요거. 플루토의 납치. 이게 좀 다른 버전을 참조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페르세포네를 우악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 사랑은 아닌데 어쨌든 에로스들이 있고 이제 말리고 있는 건 데메테리가 아니라 아테네 여신인 것 같죠, 그죠?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이 루벤스인데 루벤스의 그림에 나오는 전형적인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635년에서 38년 사이에 그려진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페르세포네 납치. 요거는 페르세포네는 맞고요. 이름은 프로스페리나라고 되어 있는 프로스페리나. 이건 로마식 이름입니다. 페르세포네 로마식 이름이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난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영국 화가죠. 화가 자기 부인을 모델로 썼다고 들은 것 같아요. 석류를 들고 있는 모습. 묘하게 에로틱하죠. 페르세포네가. 1870년 작품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이제 플루토. 아까 이제 풍요의 뿔을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제 뭔가 것들이 이제 나오는 좀 지하세계니까 지하세계에 묻혔다 뭐 식물도 밖으로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이 페르세포네. 이거는 기원전 430년에서 420년 사이. 이름이 오레스테스래요. 화가 이름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저승에 가면 이제 죽은 자들의 혼이 하데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우린 지옥의 지하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적인 것이고요. 하데스는 일단 지하 세계 누구나 다 가요. 좋은 영혼이든 나쁜 영혼이든 거기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거나 어떤 행복의 섬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이
거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꺼진다는 버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심판관들이 누구냐면 라다만티스, 미노스, 아야코스. 아까 나왔던 라다만티스, 미노스, 아야코스. 그래서 이 미노스는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 크레테의 왕이었고, 라다만티스도 그의 형제였고요. 아야코스는 아까 나왔던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이거는 4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 화병의 작품이고요. 자, 이게 카론 아저씨 눈을 부릅뜨고서 죽은 영혼들을 싣고 가는 모습이죠. 비탄에 잠겨져 있는 죽은 영혼들의 모습들. 여기도 이 장면도 역시 단테에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라서 그 베르길리우스, 인도자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 화가는 알렉산더 드미트리비치 리토프첸코, 이름이 길군요. 알렉산더 드미트리비치 리토프첸코, 1861년 작품입니다. 스틱스 강을 가로질러 가는 카론, 뭐 이런 말 제목이고요. 요거는 여기 기름병으로 썼던 건데 레키토스인가? 이 이제 젊은 영혼, 나비처럼 되어 있는 젊은 영혼을 나르고 있는 카론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500에서 450년 사이 작품. 요거 전에도 나왔었던 겁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판화가가 이제 단테의 신곡에 삽입했던 그림입니다. 이제 카론이 죽은 영혼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비탄에 잠겨 있는 죽은 영혼들이고요. 이거는 연도는 안 나왔네요. 옛날 그림인 것 같죠? 예. 그래 여기 어디서 봤는데 아까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설명 같은 거죠. 여기 스틱스가 이렇게 흐르고 카론이 이렇게 사람들 나르고, 여기 담이 있어서 그 문 앞에서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고, 이렇게 딱 그려놓으니까 무슨 계집 같은데, 저지먼트 파랄리온.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벌 받는 곳이고, 이거는 이제 복 받은 자들의 섬이고, 엘리우시움이라고 그래요. 엘리우시움. 그래서 영화도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 하데스 궁전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하데스 옆으로는 타르타노스로 들어가는 어두운 심연 들어가는 길이 있고, 에레보스의 벽이 여기 있고, 어둠이란 말이죠. 에레보스. 이렇게까지 해서 54분이네. 좀 길었습니다. 이번 주 5주차 우리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